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마음의학의 내용은 순전히 연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자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마음의학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 몸과 마음의 관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우주관에 따라서 인간은 몸 이외에는 없다는 유물론이 우세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시대에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모두 마음이라는 유심론이 우세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몸과 마음은 별개라는 이원론이 우세하기도 하였습니다. 17세기 뉴턴 물리학이 출현하였으며, 뉴턴 물리학은 20세기까지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술적 혁명과 진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신성한 분야가 되었으며, 뉴턴 물리학은 진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뉴턴 물리학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69년 인공위성이 달 착륙의 장관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뉴턴 물리학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뉴턴 물리학은 거의 300년 동안 인간 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는 뉴턴 물리학 개념을 접목하였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이나 경영학까지도 뉴턴 물리학 개념을 접목하였습니다. 의학과 생물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이나 생물학도 뉴턴 물리학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의학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적 의학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뉴턴 물리학적 개념을 의학에 접목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의 기계론을 따르게 되었으며, 기계론에 의하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는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정교한 기계로 간주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교한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은 순전히 기계의 원리에 의하여 심장은 단순한 기계적 펌프처럼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며, 근육은 단순한 지렛대처럼 움직이고, 혈관과 신경섬유는 단순한 운송 항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에서는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뉴턴 물리학에 의한 기계론적 의학 혹은 기계론적 의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날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대의학 또한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질병의 수가 많아졌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난치병입니다. 암, 감염, 대형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치료에 실패하였고, 또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는 계속적으로 변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대의학은 그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비싸지면서 병든 환자의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서구인들은 현대의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현대 어르신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 1년 동안 환자의 46%가 대체약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대체약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미국인들은 1차 진료가 필요할 때 현대의학보다 대체약 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암 환자 중 83%가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대체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1991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에 대체약과를 신설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이 NIH에 소속되었던 대체의학과를 개편하여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 NCAM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안대체의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보안대체의학센터 NCAM이 생기고 환자들도 대체의학을 선호하자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즉 병원 경영상 도움이 된다면 대체의학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도 대체의학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미국 의과대학의 거의 대부분이 대체의학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대체의학 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체의학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현대의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현대의학은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의학에 관한 법 제정을 하려고 해도 대한 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현대의학 내부에서도 명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몸의학인 현대의학이 명상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75년 하버드대 내과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 명상에 관하여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벤슨은 명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고 1980년대에는 명상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극소수의 의사들은 드디어 명상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을 향하여 의식을 연구하도록 제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함께 DNA 구조와 기능을 밝힘으로써 생물학의 금자탑을 세운 영국의 물리학자 프란시스 크릭이었습니다. 아마도 과학자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게 마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든 사람은 바로 이 크릭이었습니다. 크릭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탐구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그는 60세의 나이로 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젊은 동료 신경과학자 크리스토퍼 코허와 함께 의식의 신경생물학 이론을 향하여라는 기념비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994년 놀라운 가설, 이 놀라운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이라는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 등은 신경세포와 수많은 분자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마음의 유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대하여 물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결정적인 새로운 발음은 1993년부터 미국 보안대책센터 NCAM이 명상에 관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과학자들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의식에 관한 혁명적인 연구 보고가 발표되면서 의식 연구에 대한 새로운 불이 지펴졌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의식에 관한 혁명적인 보고란 1998년 이스라엘의 와이스맨 과학연구소의 하이브림 교수가 양자 이론은 관찰을 증명하다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입니다. 이 연구 내용은 양자 물리학에서 말로만 전해주던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연구 내용은 이렇습니다.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 전자에 관한 파동 실험을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 전자총, 그 다음에 그는 이중 스릿이 나 있는 중간 칸막이, 그리고 그 뒤에 스크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전자총을 쏘아서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스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에는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서 이런 간섭 무늬가 관찰된 것입니다. 만약 전자가 입자라면은 이렇게 두 줄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파동 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이게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를 입회시키고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스크린에는 전자 입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줄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좀 전의 실험에서는 이렇게 간섭 무늬였는데 이게 관찰자가 입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관찰자 없이 전자송을 쏜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파동처럼 행동했고 관찰자 입회하에서는 전자총을 쏜 결과 전자가 입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관찰자가 전자를 입자로 생각하고 관찰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관찰자가 파동으로 생각하고 관찰하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거센 혁명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관찰자의 무엇이 전자에 작용하여 전자를 입자처럼 행동하게 하거나 혹은 파동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는가? 과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관찰자의 마음이 전자를 입자로 행동하게 하거나 혹은 파동으로 행동하게 하였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관찰자의 마음을 일종의 양자 파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양자 파동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아직도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은 뇌의 부수 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은
내의 에너지장에서 기원한다는 생각이며, 세 번째는 마음은 내와 별개이며 몸과도 별개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내의 부수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 현대의학에서는 이 A와 같이 마음은 내의 정기적 혹은 생학적 부산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마음은 내의 부수현상이지만 정기 혹은 생화학적 현상이 아니라 양자물리학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의 마취과의사 하메로프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펜로스 등은 뇌세포의 구조물인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뷴에서 마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신경세포를 비롯하여 모든 세포에는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에는 이런 가느다란 실과 같은, 또 신경세포에서는 이런 가느다란 미세소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미세소관은 세포를 지탱하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메로프는 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튜뷸린은 이게 튜뷸린인데, 이 튜뷸린은 두 가지 상이한 형태, 즉 확장된 형태와 수축된 형태가 있는데, 확장된 형태가 수축되면서 의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미세소관과 관련하여 연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미세소관의 속은 원래는 비어있지만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그 속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분자들과 물이 결합하면 이런 액정 구조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액정 구조에서는 양자들이 결맞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양자 결맞음은 뇌의 에너지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뇌의 에너지장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칼 브리브란과 같은 신경과학자는 B와 같이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